원유 시장에 대한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선물, ETF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유 자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자재 애널리스트이신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들이 방송을 준비할 때가 사실은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터져가지고 네. 유가가 이제 상당히 높았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토론을 좀 원자재 중에서 원유부터 좀 시작하도록 해봤으면 합니다. 네. 원자재 중에서 원유는 우리 뭐 전반적인 산업의 힘, 동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원자재 중에서 원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네. 사실 지난 3년을 보면 원유 가격이 거의 뭐 130불까지 올라갔다가 배럴당 그렇죠. 최근에 되게 빨리 내려왔어요. 60달러대로. 그렇죠. 네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원유가 이 산업의 쌀이고 네. 이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은 뭐 다들 알려진 사실인데 커다란 이제 스토리로 봤을 때 이 원유 시장이 점점 각광을 받는 시장인가 아니면 피크를 치고 좀 내려오는 시장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후자 쪽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려왔는데 좀 내려올 수 있다 더. 그렇죠. 전체적인 이 스토리 자체가 네네. 이 원유 시장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원유 시장하면 원유 공급자들한테 유리하게 어렵다. 공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네. 이 스토리가 장기적으로는 네. 원유 가격이 좀 점차 하향될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우선 수요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셰일 혁명의 그 뭐랄까요 파급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셰일 혁명이라고 그러면 미국에서 그 셰일 오일을 뽑아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스토리는 이제 셰일 혁명에서 나오는 거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 원유의 용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 경제가 성장률이 지난 한 2020년대 들어가지고 대략적으로 평균 한 3%대 초반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발맞춰 간다면은 원유 수요도 그 정도 매년 증가할 거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2020년대 들어서는 원유 수요 증가율이 매년 한 1%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이게 성장 속도 글로벌 경제도 저성장인데 이 성장 속도도 원유 수요가 못 따라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원유가 사용되는 가장 많은 부분, 즉 운송용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점점 휘발유차, 경유차는 줄어들고 전기차는 조금씩 신압으로 증가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원유의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 이 사용 효율성도 증가하면서 수요가 또 감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원유 수요가 피크를 치고 오히려 감소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되게 이성적인 판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요 측면에서도 원유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보다는 조금씩 계속 줄어들 가능성, 이게 지속적으로 펼쳐질 걸로 지금 세상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셰일 혁명에서 나오는 원유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2000년대 중후반에는 생산량이 한 500만 배럴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만 배럴인지 아십니까? 지금 1350만 배럴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700만 배럴, 8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생산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 그 미국처럼 계속 원유 수요를 늘릴 줄 알았는데 중국도 2020년에 들어가지고는 거의 원유 수요가 정체돼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요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생산은 증가한다?
이런 생각해 보면은 큰 그림에서 유가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피크오일 이론이라 가지고 가면 갈수록 유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론이 컸었는데 2010년대, 2020년대 들어서는 반대로 야, 유가가 점점 하향 안정세 되는 게 커다란 스토리의 축이겠네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따로 떼놓고 일반적인 경기와 수급적인 요인만 놓고 본다면 원유 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 사실 오펙 플러스가 이제 석유 공급하는 그 나라들의 모임이잖아요. 거기서 감산을 좀 했던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공급은 충분하지만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최근에는 약간 증산으로 돌아섰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가 갖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과거만 못하다는 점을 일단 한번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그 뭐 700만 배럴, 8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을 하면서 중동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개입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한 측면이 컸단 말이죠. 근데 미국 스스로 원유를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이 원유를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한 원유 수입량이 한 70%, 80% 이상 감소했어요. 네. 의존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가져오면서 중동이 그 패권을 잃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위상과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들이 증산과 감산을 하는 그 양 자체가 생각보다 적어요. 쿼터 이 변화가 적다 보니까 글로벌 그 경제나 이런 투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소위 원유 업계 또는 투자 업계에서 이들의 동향에 대해서 과거처럼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좀 낮아졌어요. 민감도가 적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작아지다 보니까 실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는데 지금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의 불안 이런 것들이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 뭐 130달러까지 유가 올라갔을 때는 또 다른 요인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가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네. 추세적으로는 소장님께서는 하향 안정이 되겠다, 아래로 내려가겠다 그랬는데 지금 유가가 배럴당 한 65달러 내외 맞죠? 맞습니다. 연말이나 내년도 한 1년 정도 지난다 그러면 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 자체는 하향 안정되는 게 맞죠. 추세적으로는 하향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단기적인 가격 그 변동이나 전망에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 6월 들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유가가 50달러대에서 거의 뭐 80달러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변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기 유가는 맞출 수 있어도 단기 유가는 못 맞춥니다. 예측이 좀 어렵다. 그렇죠. 이건 뭐 전쟁이 어떻게 터질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유가의 예측력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유가가 뭐 120불, 130불까지 간 적도 있지 않느냐. 불과 2, 3년 전에. 네네. 근데 지금은
그때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시장에서 유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되게 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같은 전쟁인데 왜 유가가 60달러대에 머물러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지금 벌어지는 중동 전쟁에서 오히려 이 원유 산유국이라고 하는 중동 국가들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서 이게 전쟁이 실제 벌어지는 과정에서 긴장이 더 고조되고 피해가 확산되고 이란이 생각보다 세네. 호르무즈 해협 막을 수 있겠네. 뭐 원유 정유시설 파괴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유가는 올라가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폭탄 몇 번 맞고 미사일 몇 번 맞더니 말만 하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네. 쟤들 호르무즈 해협 막을 힘도 없겠는데 이스라엘한테 안 되겠는데 이 미국한테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게 아니라 벌써 한쪽으로 좀 기우는 측면이 커져 보여요. 그 얘기는 사실 유가를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이란이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힘, 파워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지 커질 것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미국 그 의도대로 가겠구나. 유가는 큰 타격을 받지 않겠네. 미국은 여전히 생산을 늘리고 있고 중도 국가들이 뭐 이란에 동조하는 것도 없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생각보다 과거와 달리 현재 국면에서의 유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겠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반기나 연말로 갈수록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정리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전제 가정하에 그렇죠. 하반기의 이슈는 결국에는 다시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쪽에 그 포커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죠. 네네, 지금 뭐 이제 좀 죽어 있습니다만 잠자고 있지만은 다시 하반기 되면은 트럼프가 들고 나올 가장 강력한 이슈는 관세 이슈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마이너스 쪽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경기 둔화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경기 동행성 원자재인 원유 수요도 좀 더 감소할 가능성 그렇게 보면은 유가는 현재 수준보다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게 좀 더 러프한 그림에서 연말의 유가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종합해서 좀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되게 중요한 거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간다고 하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유가는 지금보다 더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방송 준비하면서 쭉 이제 아이비들 전망치들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연말에 60달러 중반에서 더 낮은 데는 50달러 중반까지도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는 하향 안정을 하는 좀 더 내려오는. 그렇죠. 이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를 따로 떼놓고만 봤을 때는 그게 정상적인 노멀한 과정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이 원유 시장이 갖고 있는 특유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뭐 유가가 위아래로 10% 20% 뛰는 거는 다반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망은 뭐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시장을 보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네. 투자의 지평을 넓힐 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건데 사실 원자재 중에서 원유 시장에 대한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선물, ETF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네. 좀 어떻게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 생각하셔도 좀 제가 볼 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유 관련 기업이나
원유 자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또 하나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를 통해서 국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냐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축으로 나눠 놓고 보면은 네 개의 국면이 있겠죠. 경기가 좋고 유가가 높은 국면, 경기가 좋고 유가가 낮은 국면, 경기가 나쁘고 유가가 좋은 국면, 경기가 나쁘고 유가가 나쁜 국면, 이렇게 네 가지 국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단순화시켜서 경기도 좋고 유가도 올라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면 가장 좋으냐?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메이저 그 원유 기업들이 이 원유 생산 기업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네. 경기는 좋은데 유가는 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유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작고 수요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품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요럴 때는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 뭐 S-오일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뭐 GS칼텍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정유 기업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이 탑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유가가 높은데 경기는 안 좋다. 이럴 때는 그냥 원유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국면이거든요. 유가만 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유 선물이나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그 카테고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축으로 해서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원유 시장, 원유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좀 눈이 보인다라고 할까요? 네네. 눈이 트인다고 할까요? 정리가 잘 됩니다. 그렇죠.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뭐라 그럴까 시각화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은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이 자원 빈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공, 무역,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이렇게 쭉 봤는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고 이렇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어떤 전략을 드릴까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쭉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어떤 당면 과제 아니면 뭐 새 정부도 출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사실 이런 큰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제 주제에 좀 벗어나는 제 주제도 모르고 얘기하는 게 또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전문가고 예.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유가가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 거의 99%는 유가 떨어지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유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 동행성 원자재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건 사실상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가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휘발유 넣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예, 실제로 투자라는 개념에서 자산시장이라는 개념, 경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유가가 올라가는 게 경제가 좋아져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내가 투자를 확대시켜야 되고 뭔가 더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원자재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죠. 결국에는 경기가 글로벌리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파도에 올라타서 더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예요. 다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또는 산업 입장에서 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뭔가 스마트하게 효율성 있게 뭔가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에서의 문제, 관세로 인해서 뭔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어떻게 수입 다변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술 발전 가능성은 뭐가 있는지, 실제로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내가 경쟁력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냥 비싸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이 수출 의존형 경제인데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이상의 마진만 붙일 수 있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나 이익 관점에서 좀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에 대한 굉장히 시사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원유로의 한 예를 든다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시야를 높이 변경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한테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컨틴전스 플랜, 비상 대책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생산성과 마진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다.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유가 올라간다 그러면 맨날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을 걱정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 뭐 현명하신 투자자, 시청자들께서는 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